2008년 여름, 캘리포니아의 태양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뜨거웠다. 하지만 호손에 위치한 스페이스X 본사한 일론 머스크의 세계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그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두 회사는 동시에 심장이 멎기 직전이었다. 테슬라는 투자자들의 외면 속에 자금줄이 끊겼고 스페이스X는 3번 연속 발사 실패로 존재 이유 자체를 잃어가고 있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은 리먼 브라더스의 붕괴와 함께 도미노처럼 쓰러지고 있었고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미 머스크는 끝났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았다.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남은 돈을 두 회사에 나눴으면 둘 다 살아남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다. 하나를 포기하면 하나는 살릴 수 있었다. 어떤 합리적인 인간이라도 그 상황에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쪽을 택했을 것이다. MBA 교과서가 가르치는 답은 명확했다. 버릴 것을 버리고 살릴 것을 살려라.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둘 다에 베팅했다. 미친 짓이었을까? 아니면 그것만이 유일한 정답이었을까? 그 선택의 결말을 알고 있는 지금의 우리와 달리 당시에 그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다. 그가 가진 것은 데이터가 아니었다. 두려움을 이기는 법을 너무 일찍, 너무 혹독하게 배워버린 한 인간의 내성이었다. 그 내성이 어디서 왔는지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그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 1971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리토리아. 아파르트헤이트가 아직 공기처럼 사회를 지배하던 그 땅에서 일론 리브 머스크가 태어났다. 아버지 에롤 머스크는 엔지니어였고 어머니 메이 머스크는 모델 겸 영양사였다. 겉으로 보면 반듯한 중산층 가정이었다. 그러나 그 집 안에서 자란 일론은 반듯함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했다. 아버지 에롤은 정서적으로 가혹한 사람이었다. 훗날 머스크 본인이 인터뷰에서 직접 언급했듯 그의 아버지는 자녀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방식으로 군림했다. 구체적인 폭력보다 더 오래, 더 깊이 남는 종류의 상처였다. 어떤 말은 주먹보다 더 정확하게 사람의 핵심을 겨냥한다. 에롤의 말들은 그런 종류였다. 어린 일론은 그 집에서 도망치듯 책 속으로 들어갔다. 하루 10시간. 공상과학 소설, 철학서, 과학교재를 가리지 않았다. 프리토리아 시립도서관의 책을 거의 다 읽고 나자 그는 백과사전을 펼쳤다. 사람들은 그를 이상한 아이라고 불렀다. 그 말이 틀리지는 않았다. 다만 그가 책 속으로 들어간 건 지식욕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남기 위한 방식이었다. 학교에서의 상황은 집보다 나을 것이 없었다. 오히려 더 나을 것이었다. 왜소하고 내성적이며 책만 파던 소녀는 또래 아이들에게 완벽한 표적이었다. 그는 지독한 집단 괴롭힘의 대상이 됐다. 한 번은 계단에서 아이들에게 밀려 굴러떨어진 뒤 병원 신세를 졌다. 코를 심하게 다쳐 수술을 받아야 했고 그 수술의 흔적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한동안 남아있었다. 그 시절 일론 머스크를 지탱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외부에서 정확히 알 방법은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무너지지 않은 것을 강함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어쩌면 그건 강함이 아니라 달리 갈 곳이 없었던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향이었는지도 모른다. 12살 때 그는 독학으로 코딩을 배웠다. 그리고 작은 비디오 게임 하나를 만들어 게임 잡지에 $500를 받고 팔았다. 블라스타라는 이름의 그 게임은 지금 보면 조악하기 짝이 없는 물건이다.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처음으로 증명해 준 것이 있었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세상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느꼈던 소년이 처음으로 누군가 나에게 돈을 지불했다는 감각을 느낀 순간이었다. 그 감각이 씨앗이었다. 17살의 일론 머스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떠났다. 공식적인 이유는 캐나다 이민이었다. 어머니 메이의 고향인 캐나다로 건너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경로였다. 그러나 그 결정의 이면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남아공에서 의무적으로 치러야 하는 군 복무였다.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를 유지하는 군대에 자신의 시간을 바치는 일, 그것은 그가 받아들일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더 넓은 세계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비행기에서 내린 캐나다는 차가웠다. 그리고 그를 기다리는 사람은 없었다. 처음 몇 달 동안 그는 사촌집과 지인집을 전전했다. 일자리를 찾아 닥치는 대로 지원했다. 채소 가공 공장의 야간 작업, 나무 자르는 일, 그리고 제재소의 보일러실 청소. 보일러실 청소는 그 중에서도 가장 가혹한 일이었다. 밀폐된 공간, 끈적한 열기, 온몸에 달라붙는 먼지와 기름때. 시급은 형편없었고 몸은 매일 한계를 시험받았다. 보호장비도 변변치 않았다. 그 시절에 대해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하루 1달러로 생활할 수 있다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고. 그것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었다. 가난에 대한 공포를 직접 실험으로 부수는 과정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잃을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미 잃을 것이 없는 상태를 살아본 사람은 그 공포의 실체가 생각보다 작다는 것을 안다. 일론 머스크는 20도 되기 전에 그것을 몸으로 배웠다. 퀸스 대학교를 거쳐 그는 펜실베이니아 대학교로 편입했다. 경제학과 물리학을 복수 전공했다. 졸업 후 스탠퍼드 대학교 에너지 물리학 박사 과정에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주변의 반응은 한결같았다. 잘 됐다. 이제 안정적인 길이 열렸다. 하지만 그는 입학한 지 이틀 만에 자퇴했다. 1995년이었다. 인터넷이 세상을 뒤바꾸려는 조짐이 막 시작되던 시절이었다. 머스크의 눈에는 보였다. 이 파도는 내가 논문을 쓰는 동안에도 멈추지 않고 달려갈 것이라는 것이. 그리고 파도 앞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뿐이다. 올라타거나 구경하거나. 그는 올라타기로 했다. 동생 킴벌과 함께 창업한 회사의 이름은 집2였다. 인터넷으로 도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였다. 지금으로 치면 구글 맵과 옐프를 합쳐놓은 개념이었지만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터넷 자체를 낯설어하던 시절이었다. 사무실을 구할 돈이 없었다. 두 형제는 작은 공간 하나를 임대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그 안에서 잠을 잤다. 소파가 침대였고 근처 YMCA가 샤워실이었다. 투자를 받으러 다녔지만 문전박대가 일상이었다. 인터넷 비즈니스의 회의적인 시선이 지배적이던 때였다. 그는 직접 신문사와 출판사를 돌아다니며 서비스를 팔았다. 거절당하고 또 거절당하고 그래도 다시 문을 두드렸다. 서서히 고객사가 늘어갔고 서비스는 성장했다. 1999년 드디어 컴팩이 집2를 3억 700만 달러에 인수했다. 28살의 머스크 손에는 약 2200만 달러가 쥐어졌다. 그 돈 앞에서 그가 멈추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왜였다. 그것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었다. 그는 돈이 목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세상이 지금보다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자본이라는 것을 냉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같은 해, 그는 엑스닷컴을 창업했다. 온라인 금융 결제 서비스. 인터넷으로 돈을 주고받는다는 개념이 아직 낯선 시절이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신용카드 번호를 인터넷에 입력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러나 머스크는 그 두려움이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엑스닷컴은 경쟁사인 콤피니티라는 회사와 합병했다. 그렇게 페이팔이 탄생했다. 그리고 그것이 첫 번째 배신의 시작이었다. 합병 이후 이사회 내부의 갈등은 서서히 깊어졌다. 비전의 방향, 기술 선택, 경영 방식, 의견 충돌은 점점 노골적인 갈등으로 번졌다. 그리고 2000년, 머스크가 휴가로 자리를 비운 사이 이사회는 움직였다. 그가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현실은 이미 바뀌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만든 회사의 CEO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분노보다 허탈함이 먼저였을 것이다. 자식처럼 키운 회사를 빼앗긴 절망감. 그것은 실패와도 다른 종류의 고통이다. 실패는 적어도 내가 선택한 결과다. 그러나 배신은 내가 믿었던 사람들의 선택이 나를 향한다. 그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고 느낄 때 오는 무게는 경험해본 사람만이 안다. 그러나 그는 주저앉지 않았다.
2002년 이베이가 페이팔을 15억 달러에 인수했다. 쫓겨났던 그 회사의 매각으로 그는 약 1억 8천만 달러를 받았다. 역사의 아이러니였다. 그를 몰아냈던 곳이 결국 그에게 다음 판을 위한 자본을 안겨준 것이다. 그는 그 돈을 다시 쏟아부을 준비를 이미 마친 상태였다. 당시 머스크의 머릿속을 지배하던 것은 두 가지였다. 인류가 지구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지구에서 쓰는 에너지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 두 가지 모두 당시의 상식으로는 민간인이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었다. 우주는 나사의 것이었고 자동차 산업은 100년 묵은 거대 공룡기업들이 지배하고 있었다. 그에게 그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은 한결같았다. 친절한 사람은 현실적으로 생각해라고 했고, 솔직한 사람은 돈 날리는 지름길이라고 했다. 그는 나사의 홈페이지를 뒤졌다. 화성 탐사 계획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어디에도 없었다. 인류를 화성에 보내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세계 최고의 우주기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 사실이 그를 움직였다. 누군가 하지 않는다면 내가 해야 한다. 2002년 스페이스X를 설립했다. 그리고 2004년 테슬라의 투자자로 참여한 뒤 이사회 의장이 됐다. 두 개의 불가능에 동시에 손을 댄 것이다. 처음 그는 로켓을 직접 만들 생각이 없었다. 기존 로켓을 사서 개조하는 쪽이 훨씬 현실적이었다. 러시아에 중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그는 직접 모스크바로 날아가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그런데 러시아 측 반응은 싸늘했다. 회의실 안에서 대놓고 비웃는 사람도 있었다. 미국에서 온 젊은 사업가가 로켓을 사겠다고 나타났을 때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진지한 협상 상대가 아니었다. 빈손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머스크는 노트를 펼쳤다. 로켓을 사는 대신 만들면 얼마나 드는가. 그는 항공우주 교과서를 독학으로 파고들었고 원자재 비용을 직접 계산했다. 알루미늄, 티타늄, 구리, 탄소섬유. 로켓 한 대의 원자재 비용은 완성된 로켓 가격의 3%에 불과했다. 나머지 97%는 제조 공정과 관행과 관료주의가 만들어낸 거품이었다. 그것이 그의 사고방식이 작동하는 방식이었다. 그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상식과 관행을 일단 옆에 밀어두고 가장 근본적인 물리법칙의 수준까지 파고들었다. 원래 이런 거야라는 말을 믿지 않았다. 왜 이래야 하는가를 끝까지 물었다. 훗날 그가 제1원리 사고라고 부르게 되는 그 방식은 사실 그가 책으로 배운 것이 아니었다.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터득한 것이었다.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그의 결정은 굳어져 있었다. 로켓을 직접 만든다. 스페이스X의 첫 번째 로켓, 팰컨 1호의 개발이 시작됐다. 머스크는 항공우주업계의 관행을 처음부터 무시했다. 기존 우주기업들은 부품 하나를 외주업체에 맡기고 그 업체가 또 다른 업체에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움직였다. 납기는 늘어지고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었다. 머스크는 그 구조 자체를 뒤집었다. 가능한 한 모든 것을 내부에서 만들었다. 엔진, 전자장비, 발사대 소프트웨어. 외부에서 살 수 있는 것도 직접 만드는 쪽이 더 싸고 빠른 경우가 많았다. 팀은 빠르게 구성됐다. 항공우주 분야의 엔지니어들이 모여들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왔다. 머스크가 던진 미션이 그들을 끌어당긴 것이다. 월급이 아니라 의미가 사람을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스페이스X 초기 팀이 그랬다. 발사 장소는 태평양 마샬 군도의 콰절레인 환초에 있는 오멜렉 섬이었다. 인구도 없고 인프라도 없는 외딴 섬이었다. 팀원들은 그 섬에 장비를 직접 들고 들어가 발사대를 세웠다. 더위와 습기, 벌레, 열악한 숙소. 그것이 인류의 우주 역사를 바꾸려는 팀의 작업 환경이었다. 2006년 3월, 팰컨 1호의 첫 번째 발사가 시작됐다. 카운트다운이 끝나고 엔진이 점화됐다. 로켓은 발사대를 떠났다. 그리고 33초 후 공중에서 폭발했다. 연료 누출이 원인이었다. 수년간의 설계와 제작, 수천만 달러가 33초 만에 화염 속으로 사라졌다. 섬 위에 침묵이 흘렀다. 팀원들의 얼굴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 교차했다. 분노, 허탈함, 그리고 이것이 진짜 끝인가 하는 공포. 머스크는 그 자리에서 팀을 향해 말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원인을 분석하고 다시 만든다. 그것이 전부였다. 담담해 보이는 그 말의 이면에 어떤 감정이 있었는지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은 알 수 없다. 다만 그날 밤 그가 혼자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는 아마 그 자신만이 알 것이다. 두 번째 발사는 2007년 3월이었다. 팀은 1차 실패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했고 수정을 거쳤다. 이번에는 달랐다. 로켓은 하늘로 솟구쳤다. 일단 로켓이 분리됐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2단 로켓의 진동이 문제였다. 예상하지 못한 진동이 시스템을 흔들었고 로켓은 궤도 진입에 실패했다. 두 번째 실패였다. 이번에는 단순한 기술적 좌절이 아니었다. 바깥에서 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있었다. 언론은 스페이스X를 조롱하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다. 항공우주업계의 기성 전문가들은 거봐, 민간이 로켓을 만든다는 건 처음부터 말이 안 됐어라고 말했다. 그 말들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었다. 업계 전체가 스페이스X의 실패를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였다. 그리고 그 무렵 테슬라에서도 경보가 울리고 있었다. 테슬라의 첫 번째 차량인 로드스터 개발은 예상을 훨씬 벗어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초기 계획보다 비용이 2배 이상 늘었고 납기는 계속 밀렸다. 투자자들의 불만이 쌓였다. 자동차 산업을 전혀 모르는 실리콘밸리 출신이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무모한 도박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두 회사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었다. 머스크는 그 시기를 훗날 이렇게 묘사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고 매일 밤 잠자리에 들면 내일은 더 나쁜 소식이 올 것이라는 예감이 있었다고.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세 번째 발사는 2008년 8월이었다. 이번에는 달라야 했다. 팀은 이전 두 번의 실패에서 도출한 모든 데이터를 반영했다. 엔진을 다시 설계했고 분리 시스템을 개선했고 소프트웨어를 제작성했다. 발사 전 점검은 전례 없이 꼼꼼하게 이루어졌다. 팀원들의 눈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로켓이 올라갔다. 일단 분리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 순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일단 로켓이 완전히 분리되기 전에 2단 엔진이 재점화됐고 두 단이 충돌했다. 로켓은 다시 한번 궤도 진입에 실패했다. 3연속 실패. 그날 오멜렉 섬의 분위기를 목격한 팀원들은 훗날 이렇게 회상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고. 그 침묵은 절망이었다. 몇몇은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수년을 바쳐 만든 것이 3번 연속으로 하늘에서 불덩이가 되는 것을 지켜본 사람들의 침묵이었다. 그리고 그때 머스크가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팀원들 앞에서 말했다. 스페이스X는 네 번째 발사를 할 것이다. 우리가 만든 것은 틀리지 않았다. 문제는 찾으면 된다. 그는 팀원들의 눈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당신들이 없으면 이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여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 말이 얼마나 그의 진심이었는지 팀원들은 그의 표정에서 그의 마음을 읽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작업대로 돌아갔다. 그러나 현실은 잔인했다. 스페이스X의 통장 잔고는 마지막 발사를 한 번 더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남아 있었다. 그것이 전부였다. 네 번째 발사에서 실패하면 회사는 문을 닫아야 했다. 직원들은 직장을 잃을 것이고 로켓은 고철이 될 것이고 화성을 향한 꿈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 테슬라도 벼랑 끝에 서 있었다. 2008년 금융위기가 세계를 강타하면서 투자 시장이 얼어붙었다. 테슬라는 로드스터 양산을 앞두고 추가 자금이 절실한 상황이었지만 투자자들은 문을 걸어 잠갔다. 전기차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금융위기까지 겹친 것이었다. 회사는 몇 주 안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머스크 앞에 놓인 선택지는 냉혹했다.
남은 자산을 두 회사에 나눴으면 둘 다 살아남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다. 하나를 포기하면 하나는 살릴 수 있었다. 어떤 합리적인 분석도 같은 결론을 향했다. 하나를 버려라. 하지만 그는 두 회사 모두에 마지막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정의 대가는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그의 개인 재산은 사실상 바닥을 드러냈다. 훗날 그는 인터뷰에서 당시 친구들에게 생활비를 빌려야 했다고 밝혔다. 세상이 그를 억만장자로 알고 있던 바로 그 시기에 그는 친구에게 돈을 빌리는 처지였다. 그 무렵 그의 첫 번째 결혼도 파탄을 맞았다. 첫째 아들 네바다를 생후 10주 만에 잃었던 고통은 이미 그의 내부 어딘가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아이를 잃은 아버지의 슬픔, 두 회사의 동시 붕괴 위기, 무너지는 결혼. 그 모든 것이 2008년이라는 한 해에 겹쳐 쏟아졌다. 그가 어떻게 버텼는지를 설명하는 명쾌한 공식은 없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는 그 무게를 혼자 지지 않으려 했다는 것이다. 그는 팀원들 앞에서 매일 나타났다. 공장 바닥에서 잠을 자며 엔지니어들과 함께 문제를 파고들었다. 주 120시간을 일했다. 그것이 리더십이었는지 아니면 멈추면 끝이라는 생각이 밀려올 것 같아서 멈출 수 없었던 것인지 그 경계는 그 자신도 알지 못했을 것이다. 2008년 9월 28일 펠컨 1호의 네 번째 발사가 시작됐다. 그날 발사 통제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팀원들은 말이 없었고 카운트다운이 흘렀다. 엔진이 점화되고 로켓이 발사대를 떠났다. 1단 분리. 성공이었다. 2단 점화. 성공이었다. 통제실 안에서 누군가 숨을 참는 소리가 들렸다. 숫자들이 화면을 가로질렀다. 고도, 속도, 궤도 각도. 모든 수치가 범위 안에 있었다. 궤도 진입 확인. 그 순간 통제실이 폭발했다. 사람들이 뒤엉켰고 울음소리가 터졌다. 수년간 쌓인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소리였다. 실패와 조롱과 두려움과 의심, 그 모든 것을 버티며 이 순간을 만들어 온 사람들의 소리였다. 민간 기업이 자체 개발한 액체 연료 로켓으로 최초로 지구 궤도에 진입한 순간이었다. 역사가 바뀌었다. 그런데 그날 머스크의 눈에 맺힌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이해하려면 그 숫자와 기록 뒤를 봐야 한다. 그의 눈이 향한 곳은 화면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 통제실 안에서 함께 울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자신의 꿈을 따라 불확실한 길을 걸어온 사람들. 아무도 성공을 보장해주지 않았는데도 남아서 싸운 사람들. 그 장면이 그에게는 숫자보다 컸다. 펠컨 1호의 성공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간신히 붙잡은 시작이었다. 스페이스X는 그 성공을 발판으로 나사와 협상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나사는 스페이스X와 국제우주정거장 화물 수송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금액은 16억 달러였다. 회사가 문을 닫기 직전 마지막 발사의 성공이 이 계약을 가능하게 했다. 만약 그 네 번째 발사가 실패했다면 스페이스X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역사는 종종 이렇게 작동한다. 단 한 번의 차이가 모든 것을 가른다. 그러나 테슬라는 아직 위기의 한복판이었다. 2008년 연말 테슬라의 상황은 여전히 절박했다. 로드스터는 기술적으로 완성에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양산 체제가 문제였다. 비용은 계속 초과됐고 일정은 계속 밀렸다. 투자자들의 신뢰는 바닥이었다. 크리스마스 직전 테슬라는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머스크는 그 시점에 자신의 마지막 자산을 테슬라에 투입했다. 동시에 기존 투자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직접 전화를 돌렸다. 자정이 넘은 시간에도 전화를 끊지 않았다. 일부 투자자들은 외면했으며 일부는 응했다. 그렇게 크리스마스 이브 자정 직전 간신히 투자금이 모였다. 직원들은 그 사실을 모른 채 크리스마스를 맞았다. 그들의 월급이 그 밤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지켜졌는지를. 이 이야기는 종종 머스크의 투지를 증명하는 일화로 소비된다. 그런데 그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그가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이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팀원들에게
그 위기의 무게를 떠넘기지 않았다. 무너지는 내부를 감추고 그들이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지키려 했다. 그것이 리더십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무언가였다. 2009년 테슬라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후 수년간 머스크는 테슬라를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닌 다른 무언가로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그 과정은 외부에서 보기에 화려한 성장처럼 보였지만 내부에서는 끊임없는 전쟁이었다. 그는 생산 현장에 직접 뛰어들었다. 공장 바닥에서 잠을 자는 일이 일상이 됐다. 엔지니어들과 함께 라인에 서서 병목 구간을 찾았다. 회의실에서 보고를 받는 CEO가 아니라 문제가 발생한 현장에 직접 나타나는 사람이었다. 그의 생산 철학은 5단계로 정리된다. 훗날 그가 직접 공개적으로 설명한 이 방식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행하기는 극도로 어렵다. 첫 번째는 의심이다. 모든 요구사항과 규격에 의문을 품는 것이다. 이것이 왜 필요한가? 누가 정했는가? 그 사람이 지금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수십 년간 유지된 규격이 누군가의 관성에서 비롯된 것인 경우가 많다. 머스크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삭제다. 불필요한 부품, 단계, 공정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는 테슬라 초기의 차량 부품 수를 경쟁사 대비 절반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복잡성은 비용이고 비용은 실패의 씨앗이다. 세 번째는 단순하다. 삭제할 수 없는 것은 최대한 단순하게 만든다. 공정 하나를 줄이면 오류 가능성이 하나 줄어든다. 부품 하나를 통합하면 조립 시간이 단축된다. 단순함은 미학이기 전에 공학이다. 네 번째는 가속이다. 단순화된 공정의 속도를 높인다. 2단계는 앞에 3단계가 완료된 후에만 의미가 있다. 잘못된 공정을 빠르게 돌리는 것은 더 빠르게 틀리는 것일 뿐이다. 5번째는 자동화다. 가속된 공정을 자동화한다. 자동화는 마지막 단계다. 많은 기업이 이 순서를 뒤집어서 실패한다. 자동화를 먼저 하고 나중에 단순화하려 하면 복잡한 공정이 기계 안에 고착된다. 이 5단계는 공장에서만 작동하는 원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모든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었다. 로켓 설계에서, 전기차 배터리에서, 회사 조직 구조에서 그는 항상 가장 기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갔다. 왜 이래야 하는가? 2012년 테슬라 모델 S가 출시됐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처음에 회의적이었다. 전기차는 느리고 불편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모델 S는 달랐다. 0-100 4초대의 성능, 500km에 육박하는 주행거리, 그리고 기존 자동차와 비교해 어색하지 않은 디자인. 자동차 전문 매체들이 하나둘씩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다.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역대 최고점을 기록했다. 전기차가 타협의 산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세상이 처음으로 체감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머스크의 목표는 모델 S가 아니었다. 그것은 더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전기차를 만드는 것이었다. 모델 S는 그것을 위한 자금과 기술을 축적하는 수단이었다. 그는 처음부터 계획을 공개했다. 고가의 스포츠카로 시작해서 기술과 규모를 키운 뒤 그 이익으로 대중적인 전기차를 만든다. 그것이 로드맵이었다. 그 로드맵의 끝에 모델 3가 있었다. 모델 3의 양산 과정은 테슬라 역사에서 생산지옥이라고 불린다. 머스크 본인이 그 표현을 썼다. 2017년 양산이 시작됐지만 생산 속도는 계획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예약자들은 기다렸다. 분기가 지나고 또 지났다. 투자자들은 불안해했다. 언론은 테슬라의 붕괴를 예측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머스크는 다시 공장으로 들어갔다.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과 네바다 기가팩토리를 오가며 직접 생산 라인을 들여다봤다. 문제는 자동화 과정에서 발생했다. 그는 자동화를 너무 이른 단계에서 너무 복잡하게 적용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자신의 5단계 원칙 중 4번째와 5번째를 앞당긴 결과였다. 그는 공개적으로 말했다. 내가 틀렸다고. 과도한 자동화가 문제였다고. 그 고백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원칙을 자신이 어겼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고,
동시에 방향을 바꾸겠다는 선언이었다. 그는 일부 자동화 라인을 해체하고 수작업 공정으로 돌아갔다. 상식적으로 후퇴처럼 보이는 결정이었다. 그러나 그 결정 이후 생산 속도는 빠르게 올라갔다. 2018년 6월 테슬라는 주당 모델 3 생산 5,000대를 달성했다. 머스크는 그 주 동안 공장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조립 라인 옆에 침낭을 펼쳐놓고 잤다.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 나가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주당 5,000대. 숫자로 보면 크지 않다. 그러나 수개월 전만 해도 불가능하다는 말이 지배적이었던 그 숫자였다. 스페이스X는 그 사이에도 멈추지 않았다. 펠컨 9 로켓이 개발됐다. 펠컨 1보다 훨씬 강력한 로켓이었다. 그리고 머스크는 그 로켓에 하나의 개념을 심었다. 재사용이었다. 기존 로켓은 한 번 쏘면 끝이었다. 수백억 원짜리 로켓이 바다에 가라앉거나 대기권에서 불타 없어졌다. 머스크는 그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했다. 비행기가 한 번 날고 나서 버려진다면 항공여행이 지금처럼 대중화됐겠는가? 로켓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로켓을 회수해서 다시 쓰는 것은 기술적으로 너무 복잡하고 경제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것이 항공우주업계의 상식이었다. 2015년 12월 펠컨 9의 1단 로켓이 발사 후 발사대로 돌아와 수직 착륙에 성공했다. 그 영상이 인터넷에 퍼졌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다. 믿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감각. 로켓을 재사용한다는 것은 우주 발사 비용을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비용이 낮아진다는 것은 더 많은 것이 가능해진다는 의미였다. 머스크가 제1원리 사고로 비행기 안에서 계산했던 그 방향이 10여 년 만에 현실이 된 순간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성취를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할 수 없다. 그를 이해하려면 성공의 기록이 아니라 그가 실패를 대하는 방식을 봐야 한다. 스페이스X의 로켓은 그 이후에도 여러 번 폭발했다. 재사용 착륙 실험 과정에서 로켓이 바다에 쓰러졌고 발사대 위에서 폭발하기도 했다. 테슬라는 리콜 논란, 자율주행 사고, 주가 폭락을 반복해서 겪었다. 그때마다 머스크는 같은 방식으로 반응했다. 원인을 분석하고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다음 시도를 준비했다. 그는 실패를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스페이스X는 로켓 폭발 영상을 편집해서 공개했다. 실패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그것은 단순한 홍보 전략이 아니었다. 실패가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조직 문화 안에 새기는 방식이었다. 그가 자주 하는 말이 있다. 실패는 옵션이다. 만약 실패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충분히 혁신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 말은 들을 때마다 쉽게 들린다. 그런데 이 말이 진짜로 의미하는 것은 실패를 감수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다. 실패의 무게를 알면서도 시도를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다. 그 차이는 크다. 실패해도 괜찮다는 낙관이 아니라 실패가 두렵지만 시도하지 않는 것이 더 두렵다는 선택이다. 그는 그 선택을 어릴 때부터 반복해왔다. 왕따를 당한 다음 날 다시 학교에 갔던 소년이 러시아에서 비웃음을 사고 돌아온 뒤 노트의 계산을 시작했던 청년이 3번 연속 로켓을 폭발시키고 나서 4번째 발사를 준비했던 사람이 모두 같은 사람이었다. 2024년 스타쉽이 하늘을 날았다. 높이 120m,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로켓이었다. 이전 시험 발사에서 여러 차례 폭발했던 그 로켓이 마침내 안정적인 비행을 이어갔다. 일단 부스터가 분리된 뒤 발사대의 기계팔에 정확히 잡혀 돌아왔다. 두 팔로 로켓을 받아 안는 그 장면은 현실인지 의심될 만큼 비현실적이었다. 그것은 화성을 향한 여정의 한 장면이었다. 머스크가 화성에 집착하는 이유를 단순한 모험심으로 이해하면 그의 절반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는 지구가 단 하나의 행성이라는 사실 자체를 위기로 본다. 소행성 충돌, 핵전쟁, 기후변화, 전염병, 문명을 위협할 수 있는 사건은 하나가 아니다. 그리고 인류가 오직 지구에만 존재한다면 그중 하나만 현실이 돼도 모든 것이 끝이다.
그는 그것을 막고 싶은 것이다. 지구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것. 그것이 그가 화성을 향해 달려가는 이유다. 거창한 말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어릴 때부터 그를 움직여온 하나의 감각이 있다. 이 세상이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 움직이지 않는 것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는 감각. 그 감각이 남아공의 도서관에서 백과사전을 읽던 소년에게도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소년이 지금의 그가 됐다는 것이다. 일론 머스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 그의 결정이 항상 옳지 않았다. 그의 언행이 항상 절제됐던 것도 아니다. 그는 논란을 몰고 다녔고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가 이끄는 조직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탈진했고 일부는 상처를 받았다. 그의 성취 뒤에는 그것을 지탱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의 성공 공식이 아니다. 그것은 그가 공포를 다루는 방식이다. 그는 공포를 없애지 않았다. 공포가 없는 척하지도 않았다. 그는 공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 틀렸을 때는 인정하고 방향을 바꿨다. 그것을 반복했다. 어릴 때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다음 날 다시 등교한 것도 그런 선택이었다. 스탠퍼드를 이틀 만에 그만둔 것도, 3번 연속 실패한 로켓의 4번째 발사를 결정한 것도, 파산 직전에 2회사 모두의 마지막 자금을 쏟아부은 것도, 그 선택들 중 어느 것도 성공이 보장된 선택이 아니었다. 다만 하지 않으면 후회할 선택이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두려워서 아직 시작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 한번 실패했다는 이유로 포기한 것이 있는가? 누군가의 비웃음이 무서워서 꺼내지 못한 꿈이 있는가?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그의 로켓이나 전기차와는 관계없다. 그것은 당신이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당신 앞에 놓인 공포와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의 문제다. 그는 화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당신의 화성은 어디인가? 그것이 크든 작든 상관없다. 다른 사람 눈에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다. 그것이 당신을 움직이게 만드는가? 그것이 없으면 못 견딜 것 같은 감각이 있는가? 그것이 있다면 지금 시작하면 된다. 남아공의 도서관에서 백과사전을 읽던 소년도 그렇게 시작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